AI 시대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육아의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따까리 지금 시작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김박수입니다. 공공입니다. 네, 추천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찬양하라 일론 머스크. 야, 정말 최근에 그렇다고 제가 뭐 테슬라를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닌데 항상 테슬라는 뭐랄까요?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숙연하다. 오늘 올 때 제가 또 팟캐스트에 우리 머스크 형님의 동영상들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사실 제가 믿음이 흔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그때 때마다 안 흘렸으면은 돈 좀 벌었을 또. 그렇지, 더 넣었겠지. 근데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읽고 또 캐시 우드 누님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던 믿음을 좀 잡아갔는데, 오늘 9월 1일 날 발표를 했죠. 예,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파트 4가 나왔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분들은 마스터 플랜이 뭐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마스터 플랜 4를 좀 설명드리면, 마스터 플랜은 파트 1, 2, 3, 4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 1은 왜 웃어요? 내가 하는 거 웃겨? 참, 진짜. 디시니스. 내가 관종, 자격지심 뭐 다 갖췄어? 나 상담받아야 돼. 예, 그래서 마스터 플랜 1은 이제 2006년에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로드스터가 나왔던 거지, 그때. 로드스터 그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때 나오고 이제 막 적자 엄청 나오고 있고, 공장에서 밥을 거기 있겠죠? 예? 공장에서 자는 게. 예, 자고 뭐 이런 거죠. 그때 이제 핵심이 이제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마스터 플랜 파트 1이었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 파트 2가 2016년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오토파일럿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로보택시 컨셉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기가 팩토리가 나오면서 생산성을 10배까지 늘려보겠다 얘기를 했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였었어요. 그리고 주가는 얼마였다? 60불이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스터 플랜 파트 3가 2023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원대한 계획이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60불이요. 그렇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경제 지속 가능성, 고속 교통, 가정, 산업에 대한 이제 전기와 재생 에너지, 이 형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뭔가 좀 멋있는 컨셉들이 되게 나오고, 여기는 아직 스페이스X는 없는 거예요. 테슬라요. 여러분, 테슬라 스페이스X는 별도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때 이제 주가가 181불이었고, 중요한 건 이때는 사실은 멀티플, 퍼가 50배밖에 안 됐어요. 되게 좋을 때였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2025년 9월에 대망의 마스터 플랜 파트 4가 나오면서 이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 회사를 전기차 회사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 회사는 AI, 로보틱스, 특히 이제 지속 가능한 풍요라고 한 서스테이너블 어번던스라는 개념을 갖고 나오시면서 결국엔 제조 자동화와 자유 시스템으로 경제 성장은 그리고 인간을 번영하겠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사실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사실 다 테슬라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어떤 이 비전을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서 자연스럽게 테슬라 또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션님, 테슬라 또 애착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계란이 큰 바구니에 담는 스타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퇴직연금을 테슬라 ETF에 몰빵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뭐 한국에 와서 퇴직연금 부을 지가 긴 시간이 아니라서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죠. 아, 진짜로 그거 하나 있으세요? 네, 저는 왜냐면은 그게 채권하고 합쳐져 있는 걸 거야, 아마. 그죠? 예, 예. 정확하게는 그 에이스라는 브랜드에서 에이스 테슬라 포인트. 호남 무슨 뭐시기.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할 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 같아서 다른 테슬라 ETF도 있는데 에이스 거를 하게 보면 그게 100%딱. 아니, 100%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ETF만. 저는 그거랑 그 퇴직연금이 7대3이 있어요. 맞아요. 네, 채권 30%. 채권 30%는 어쩔 수 없어요. 아, 채권 사용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문제가 테슬라가 계속 올라서 그 비율이 깨져요. 그러니까 70%가 넘어가거든요. 비율이. 네. 그래서 가끔씩 리밸런싱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쓴 책에도 안드레이 카파시 얘기를 담았는데, 이미 그분이 활동하는 시점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이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출장 갔을 때, 6월에 갔었는데, FSD를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TV도 해상도가 낮은 거를 보다가 HD를 보면은 옛날 화질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UHD로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것처럼 FSD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이전에 운전하던 거는 되게 원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이게 들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차가 아니고 제 이제 회사 동료 차여가지고 저는 옆에서 이제 보기만 했는데 정말 자유롭게 앞을 안 보고 저는 계속 그 노래를 막 고르고 있길래 되게 불안했거든요. 왜 앞을 안 보지? 이랬는데 제가 불안해하니까 이거 FSD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진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작동하는 거를 확인도 했고, 그리고 그게 사실 버전이 14인가요? 지금 나온 게? 6월이었으니까 아마 그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테슬라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오토비더라는 기술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쵸. 뭐야? 저만 못 알아들었어요. 오토비더라고 있어. 오토비더. 그러니까 비드는 경매 네. 비드거든요. 전기. 잘. 그래서 에너지 뭔가? 예, 테슬라 에너지. 다시 파는 건가? 그래서 비싼 값을? 오토비더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쓸 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실제 수요와 생산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SS라는 장비를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네, 수요가 많을 때 네. 높은 값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 ESS 유닛의 판매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가팩토리. 아니요, 그건 메가팩. 메가팩. 지금 메가팩. 예. 근데 그거랑 별개로 오토비더라는 프로젝트는 정말 신기한 게 덴마크였나요, 그게요? 근데 덴마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유럽에 아마 적용 국가 8개로 늘었어요. 그래요? 영국하고 네덜란드도 참여하고 이제 미국 안에서도 오토비더가 이제 채택되기 시작해서 오토비더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겠네. 그럼 ESS 발주를 넣어서 사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하면 한전 같은 데서는 ESS를 갖추고 하겠죠. 아니면 민간 발전 기업이 ESS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양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은 그거를 각 가정 같은 데서 저장 공간이 있어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가 쓰고 남은 거는 공용적인 곳에서 다시 되팔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정 같은 데서 되팔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가격이 수요와 공급. 예를 들면은 우리 여름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좀 더 비싼 값으로 킬로와트를 팔 수가 있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오토비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차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재생 에너지로 내 집에 있는 테슬라를 충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충전기 꽂아놓으면 테슬라 그 차량이 스토리지 역할을 하고 그렇죠. 아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휘발유차를 타면 그 차가 나한테 돈을 벌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테슬라를 타면 로보택시로 밤에 돈을 벌어오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 가서 꽂아놓으면 역으로 다른 곳에 이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차에 있는 전기를 팔아서 또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 가격을 자동으로 경매에 비춘다고 해서 오토비더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테슬라의 차주인 거고 내가 충전하고 있는 이 전력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1kW에 나는 얼마에선 팔 거야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를 사서 팔아본 적이 없어서 그 내부 시스템 모르는 어쨌든 수익을 언제 차 나와요 테슬라?
안 줘. 지금 우리 거기서 무슨 뭐 요번에 배터리가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470km인데 500km 넘는다면 아직 환경 거기서 인증을 못 받았대요. 맞아. 뭐 오토빌더. 네, 그러니까 오토빌더. 이게 이제 아까 생태계를 더 이제 키우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캐펙스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런 어떤 국가 레벨의 ESS, 그러니까 배터리 인프라를 사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덴마크 같은 곳에서 이제 풍력이나 조력이 활발한 데니까 그거를 민간에 넘기는 거예요. 대신에 민간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이게 국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 온 국가가 전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되게 매력적인 그 옵션이고, 그런 거가 이제 덴마크에서 시범으로 잘 되니까 이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확산이 돼서 유럽에서는 하긴 아까 전에도 제가 독일 갔다 와서 신재생 에너지 기준이 한 60% 된다고 유럽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리고 요즘에 유럽 정부들이 다 돈이 없잖아요. 프랑스 봐, 지금. 저는 프랑스는 거의 망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이거 그냥 제가 뭐 좀 얘기해도 되나요? 하지 마세요. 아니, 오늘 왜 그랬어요? 그럼 좀 아까 길 못 찾았다고. 너무 놀랐어. 네. 아무튼 하던 얘기만 좀 마무리하면은, 테슬라가 진짜로 이미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부터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에너지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급할랐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인 이제 휴머노이드와 AI를 붙여서 또 더 발전시키겠다는 게 나온 거죠. 이게 보니까 제 느낌이 애플의 스케일업 고증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 하드웨어를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그렇죠. 비슷한데 그 바라보는 있는 시점이 애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우리의 문명을 좀 바꾸는, 물론 애플도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꿨지만 근데 비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아. 머스크의 비전은 스티브 잡스 이상인 것 같아, 나는. 이게 두 가지 재능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의 귀재이지만 좋은 엔지니어는 아니야. 맞아요. 엔지니어는 스티브 원지니어를 해준 거고. 근데 머스크는 마케팅은 스티브 잡스만큼 잘하지 못하지만 엔지니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를 맞춰주고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당신이 아마도 살걸?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밸류 중심으로 이제 파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 설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기차 쪽은 이제 뭐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조금 부진한 조짐이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에는 이제 에너지 부문하고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솔직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랑 싸울 때는 사실 마음이 많이 흔들렸었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믿음 잡아야 돼요. 네, 근데 마침 제가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테슬라를 왜 높게 평가하냐면, 어떻게 보면 그 구글이 됐든, 아니면 뭐 오픈 AI 됐든, 여기는 그쪽은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시장은 못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테슬라는 이 피지컬 AI 시장에 저는 아주 도미넌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냥 뭐 생각을 해보면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체계를 보면 PC에 윈도우가 깔려 있고, 그리고 뭐 iOS가 깔려 있고, 핸드폰에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사실은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디바이스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는 전기차, 로보택시,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거거든요. 아마 테슬라에서 바라보는 시장이 거기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뭔가 그 시대의 OS를 좀 다미넌트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그 전기차 모델 Y하고 그 도면을 깠잖아요. IP를 풀었거든요. 누구나 만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스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뭐 전기차 누구든 만들든지. 근데 난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완벽한 오토파일럿 혹은 뭐
예, 풀 셀프 FSD가 됐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옵티머스도 가면은 결국에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AI 칩, A16이 대단한 칩이거든요. 뭐, 전기차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칩에도 엄청나게 지금 테슬라가, 승부수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는 정말 AI 관련돼서는 타이충을 불허할 것 같고, 아까 오토비더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해한 오토비더의 핵심이 뭐냐면 그 전력량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수요가 되고 있고 혹은 기상이 됐던 환경이 됐던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테슬라의 자동차 수가 몇 대였더라? 수백만이 되지 않아요? 7.5밀리언인가? 7.5밀리언은 750만 대? 네, 7.5밀리언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누적 자동차 수가 있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트레이닝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나중에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얀드레이 카파시 같은 경우가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 테슬라 자율주행 차를 만들 때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레슨런들 거의 7, 80%가 그대로 그 옵티머스 트위드 때 사용되었다. 그 애니가 얼마 전에 그 오린 팟캐스트에서 나와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교를 했던 게 본인이 모델 X를 만들었을 때 기존에 없었던,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내연기관 차였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생산을 해야 되는 체계가 없었던 거를 이제 본인이 잡아봤잖아요. 공장을 이제 자면서. 그래갖고 지금도 자기의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이 옵티머스를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보니까 그때 이제 액추에이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손가락 26개. 를 움직이는 사람처럼 정교한 이 손재주를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전혀 없었던 제품들을 전혀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자기의 가장 큰 미션인 거고, 그 제일 힘든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물어봤어요. 난이도가 어떠냐. 모델 X에 비해서는 어려운데 스페이스 X에 비해서는 쉽다. 그렇죠. 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또 스페이스 사실은 전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도 사실 스페이스 X거든요, 사실은. 그게 거의 이제 방점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업 가치가 한 27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70조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사실 전 그것도 싸다. 엄밀한 스페이스 X가. 그쵸. 아직 비상장이니까. 근데 뭐, 미국 시민권자나 아니면 미국의 그 증권 계좌로 투자 가능하시면 비상장을 살 수는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 갖고 있는 로켓들이 사실 이제 팔콘 9이 있고, 그 팔콘 헤비가 있고, 그 스타쉽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스타쉽이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스타쉽. 이걸 타고 저는 이제 머스크의 마지막은 온 가족을 이끌고 스타쉽을 타고 본인이 직접 화성을 가실 거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션님이 걱정했는데 거기서 또 마션당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독립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정치적 세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 많은 분 지금 들으신 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겠지만 그 젓가락 있잖아요. 스타쉽 다시 추진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발사대 젓가락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제가 그냥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신제품 많은 것들 그것만큼 경이로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내년에 미국 가시면 그거 저녁에 나오셔서 라이브를 보시면 어때요? 와, 대박이었다, 진짜, 그거 하면은, 진짜. 진짜 대박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테슬라를 투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우리 세상의 방향성을 주도하시는 원 오브, 저는 파이어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재인 거죠. 예, 그리고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기사 봤는데, 미국의 스타트업 제약회사에서 휴머노이드를 옵티머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플로이 시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머스크 입장에서도 한번 디플로이 해보고 거기서 한번 트라이 에러를 이제 잡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막힐지 모르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 생산이라는 게 기가 팩토리가 생기면서 생산량이 확 늘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옵티머스도 어느 순간 모르겠어요. 기가 팩토리가 그 배터리 만드는 거 공장 이름이 기가 팩토리예요. 그래요? 예, 예. 테슬라 자동차 공장을 생산하는 게 기가 팩토리. 예, 이름을 기가 팩토리로 정하는 거죠. 상위에 있는 그 그죠, 기가 팩토리. 독일도 기가 팩토리일 거야, 아마. 예, 예, 기가 예, 예. 팩토리라고 아까 그 배터리는 뭐라고요? 메가팩, 그건 제품. 메가팩. 그럼 메가팩도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공장에 다 그럼 나오니까.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수직 통합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가장 저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4680 배터리셀. 예. 이게 이제 제가 자세히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 자체가. 비용을 엄청 절감시켜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건식 배터리 기술이 이제 추가되면 더. 그게 4680 배터리셀의 그 건식 음극 기술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4680은 규격이고. 규격이고. 뚱뚱한. 아, 그 뚱뚱한 애 안에 이제 전해질을 용액으로 넣지, 분말로 넣을지에 따라서 건식이냐 습식이냐인데, 습식이 이제 배터리 특유의 그 그 사람은 9%는 사우나밖에 몰라 건식 습식은. 그치. 습식은 온도가 한 100도 되고, 건식은, 네, 그 숨 딱 막히지. 나는 사실은 건식을 더 좋아해. 습식은 숨이 막혀. 너무 힘들어, 습식을. 그래서 내가 테슬라를 좋아하거든. 습식을 안 하고 건식을 하잖아. 나 딱 맞거든. 네, 좀, 그래도, 아다리가 맞아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고요.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네. 샤넬이죠. 네, 너무 좋아하신다. 천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제 퍼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스페이스X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미칠까를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500회 정도 발사했다고 하더라고요. 500회.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이제 나가서 쏜 거지, 사실은. 지금 몇 개 좀 있을까요, 지금요? 엄청 많아. 몇백 개? 아니야, 스타링크 더 많을 것 같은데? 훨씬 많죠. 어. 만 개 단위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선 팔콘 9이 대단한 게 뭐냐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500회 한 거예요, 얘가 지금. 근데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 올리브 팟캐스트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구를 진입할 때 그 대기열 때문에 방열판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손을 엄청 많이 간다. 그렇죠. 요거를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약간 공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재료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거 두 가지를 빨리 해소를 해야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우주에서의 사업들이 될 수 있다. 로켓 재활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마다 도색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지금 그 방열판이 확실히 그 이슈가 됐죠. 저는 이런 세상도 오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로밍이 없어질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직접 바로 스타링크랑 연결돼가지고 저 통신사도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공공연한 근데 지하는 어떻게 해? 그럼 그러니까 중계하는 거죠. 또 뭐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밑에 이 뭐랄까 그 릴레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설치하는 것처럼 뭐 밑에다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냉정하게 뭐 자본주의적인 논리로만 보면은 스타링크는 통신사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손을 잡고 들어가고. 근데 통신사도 알 텐데 뭐 손을 잡죠 일단. 왜냐면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저는 휴대폰 통신은 사실은 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저는 ISP 것 같아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지금 통신사의 큰 캐시카우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통신사에서 ISP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항상 하는 게 TV, 인터넷, 휴대전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인터넷을 그러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최근 아니고 좀 근래에 있었던 일 중에 트위치 한국 철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슈가 뭐냐면 망사용료였었죠. 그러면 앞으로는 망상 사용료를 스타링크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그 스타링크의 위협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물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게스트가 통신사분이 나오셔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떠오르는 한 분 있어요. 통신사 중에 후배 하나 있어. 불러야 되겠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아마존까지 지금 그렇죠. 카이퍼. 프로젝트 카이퍼로 위성 인터넷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스타링크가 아마 위성이 지금 한 3만 개가 떠다니고 카이퍼가 앞으로 10,000개까지 띄운다고 해요. 여기다가 위성을 띄울 만한 공간이나 있을까 모르겠네. 그거 그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널찍널찍하더라고요. 그 간격이. 우리가 그 스타링크 그 위성이 요만한데 작아. 요런 게 한 농구만은 해. 한 뭐 1km, 뭐 2km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이제 그 그래비티 보면은, 보셨어요? 그래비티? 산드라 볼만. 네. 그 질문 자체가 좀 왜 날 무시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를 쳐다보질 못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특히나 한 말씀 해주세요. 보면은 지구 이렇게 돌면서 그쵸.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하고 응. 그 체인 리액션처럼 하는. 되게 부치려고 무섭긴 하던데. 근데 그거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주에서 오는 소행성 자그마한 부스러기가 스타링크 위성을 건드리는데 그 동일처럼 이제 쭉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비행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비행기도 보면은 서로 간격 유지하는 게 굉장히 널찍널찍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우주 공간을 3만 개라고 해봤자 그 사이즈 농공이라고 하면은 지구의 크기로 봤었을 때는 어마하게 떨어져 있긴 하겠죠. 근데 그 지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오늘 또 이게 보링 컴퍼니가 따로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링 컴퍼니 해서 이제 지하 터널 이제 뚫어놓잖아요. 플러스 보잉이라고 하나요? 스펠링은 같아요. 진짜 스펠링 같아요. BORIA. 보링이라는 게 이렇게 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뜻이 있었어? 네. 나 몰랐어. 그런 거야? 나는 그게 진짜 졸려서 하는 줄 알았어. 지루해서. 나 지금 졸려. 아니, 이런 건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터널이 생기면 그 안에서 로보택시도 다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러면 어떻게든 저는 중계가 됐던 간에 지하까지 이제 그 통신이 뚫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바꿀 것 같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졌었던 그런 인프라라는 부분들을 민간 기업에서 한 영역이 아니라 우주부터 해서 전력망, 이동,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연결이 돼야지 본인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게 진짜 그런 사업가가 있었나 싶어요. 없죠. 예전에 펠러가 그 정도의 느낌이 있었을까? 없지. 펠러는 이제 경쟁사들을 일수합병으로 박살내 가면서 사업을 키운 냉정한 사업가긴 한데,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누군가는 갖거나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보지만, 기본적으로 인류에 대한 고민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인류에서 여태까지 이 정도로 영향을 줄 사람이 한 5,000년 동안의 유사 이래의 문명 중에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은 우리 영화 이제 에일리언을 보면 그 웨일랜드라는 회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세상은 우리 예전 영화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초정부적인 기업들이 이제 생기는 그렇죠. 그런 몇몇 회사들이 사실 국경과 어떤 투표나 민주주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 미 해병도 마치 사립 기관처럼 쓰고 막 이랬었죠. 네, 사병처럼 이렇게.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하죠. 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얘기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를 도지도 했었어요. 도지 했을 때도 하고 나보니까 unfixable이라고 단어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좀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지만, 그록이라는 또 AI 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GPU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메타하고 테슬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최근 쓸 때 계산을 해보니까 네. H백 카드 한 장이 5천만 원 정도. 음, 5만 불.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죠. 음, 근데 그거를 10만 장 단위를 샀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조 단위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록이라는 이제 AI도 조만간 하여튼간 그러니까 목적성도 다른 것 같아요. 그록을 만든 배경도 결국엔 본인이 비전하고 있는 옵티머스가 됐던 그쵸. 이런 영역으로 이제 확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그 이제 꿈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일맥상통하게 연결돼 있는 걸 보면은 음,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좀 팔란티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AI 에이전트로 이제 비즈니스 문제를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그룹을 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예전에 이해가 안 갔던 게 텍사스가 아니라 멤피스에 지은 그렇죠. 예, 콜로서스라는 데이터 데이터 센터, 센터. 엔비디아 칩을 진짜 10만 장 단위로 뭐 두 달? 네. 두 달 걸려서 만들었어요. 네. 참.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AI 팩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려요, 그래? 그러니까 오래 그래도 6개월 이상을 그렇죠. 근데 5조나 되는 5조 6조를 그냥 배짱으로 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수요처가 있었던 거 아닐까? 팔란티어라는 수요처가 있어서 아니면은, 이번에도 팟캐스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던 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사업을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AI. 두 번째로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의 손재주를 구현할 수 있는 요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최소한 테슬라는 앞에 두 개는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손재주, 아까 30개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었나요? 26개. 26개? 이거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 X, 그리고 스페이스 X 만들었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더 대단한 거는 그걸 어떻게 저렇게 실행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동기부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의 말을 그냥 말 그대로 믿기가 힘든 세상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미 돈을 벌만큼 벌어봤잖아요. 처음에 이미 페이팔 엑시트 한 상태에서 수천억 자산가가 된 상태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걸로 슈퍼카도 사보고 대저택도 사보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주는 즐거움이 별거 없더라.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인류가 이대로 가면 거의 필시 멸망한다. 그래서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화성을 가야겠다라는, 그리고 화성을 가려고 지구가 망하는 속도를 생각했을 때 이 시점까지는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섰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정도의 속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을 이제 고지고대로 한번 믿어본다고 하면 정말 그런 정도의 우리가 어전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나 되게 긴박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또 큰 일을 하는 수 있구나 이런 거는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시간은 좀 딜레이는 되지만. 시간 많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꽤 많이 딜레이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높게 들어가는데 의심은 이제 넣어두고 회개하세요. 션님 회개하세요. 잠깐 흔들렸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은 하나 또 뭐인지 아십니까? 테슬라? 뉴럴링크. 그건 너무 무서워. 뉴럴링크가 있죠. 근데 뉴럴링크 무섭긴 한데 또 정말로 잘 쓰인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든가 이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테슬라는 참 재밌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투자를 하시기 전에 테슬라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그 청취자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 회사 하나가 아마 모든 AI 방향성을 스터디하는데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더 늦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 제일 싸다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5년, 10년 뒤를 본다고 하면 저는 우리 캐시 누나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500불. 예, 2,500불. 근데 모르죠, 이게 어떻게 될지. 결국에는 옵티머스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로보택시가 빨리 그 옆에 그 가이드인가요? 그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분명 올 거다. 올 거다. 그러면 이제 로보택시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가격도 말도 못하게 낮아졌죠, 이제. 그렇죠. 휴머노이드도 200만 대인가 100만 대 생산 기준으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예전에 그 우리 라이카, 그 마이 PC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그 80년대, 90년대. 그거의 파급력에 거의 곱하기 한 1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누가 이렇게 가격 비교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버, 리프트, 그리고 로보택시, 웨이모, 네 개를 가격을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압도적으로 로보택시가 쌉니다. 그도 그럴 게 웨이모는 많이 달아놓잖아요. 아이다를 달아서 가격이 거의 한 1억 얼마나 정도. 네, 근데 로보택시는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해결했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처음에 모델 학습할 때는 라이더 센서 정보를 이용을 하되, 그거를 이제 디스틸이라는 기술을 써서 카메라만 가지고도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혁신으로 그거를 풀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면서 항상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AI 게임에 참여하셔라. 그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은 뭐 제미나이 됐던 챗GPT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디스토피언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잡을 빼앗을 기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전 그거보다 오늘 청취자분들이 테슬라가 됐던 팔란티어가 됐던 투자를 하시기 전에 우선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팔란티어가 됐던 아니면 AI의 선두자는 기업들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그럼 AI가 이렇게 먼저 발전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 그럼 좀 더 센스 오브 얼저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또 자연적으로 내가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야 바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멜론 머스크님 모시고 일론 머스크 특집으로 2탄으로 멜론 머스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박스 50. 네,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